한층 강화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권과 영토에 대한 부분은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는 더욱 악화한 국내 여론까지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북한에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응해 어제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모 강습단이 조만간 우리나라, 일본과 함께 3국 연합 해상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며 양자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하고 단축근로 기간도 부모 1인당 최장 36개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난임 지원도 확대하고 다자녀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자녀 2명으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이 기존 대책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으로 검찰은 답보 상태에 있던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SNS로 중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동선을 미리 준비하고 남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갖은 수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확정 발표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층 노골화된 역사 왜곡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면서 퇴행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에서는 한국의 불법 점거를 부각시키고 강제 동원과 관련해 강제 표현을 삭제하는 등 왜곡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초등학생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 영토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추가했는데 일부 교과서에 있던 것을 모든 교과서에 반영했습니다. 고유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독도가 단 한 번도 한국 땅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뤄진 징병은 병사로서 참가하게 됐다로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끌려왔다는 예전의 기술은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등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뒀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왜곡된 역사인식은 학부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それは子どもの頃からやはり刷り込むっていうんですかね。ずっと聞いてるとそういうふうになっちゃうし、子どもがそういう話をしてれば親もですね、よくわからなければやっぱり教科書にそう書いてあるっていうのは歴史認識として定着するんですね。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은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담도록 기준을 바꿨고 한국과 관련한 왜곡 내용은 그 정도를 더해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층 노골화된 일본의 역사 왜곡 내용이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에 귀국 중인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대신 구마가이 총괄 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왜곡 교과서에 대해 일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선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출항하며 한미일 훈련도 진행할 계획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승조원 5천여 명을 싣고 이지스 구축함인 웨이니 메이어함, 디케이터함과 함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니미츠함의 방한은 10년 만이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 길이 333m, 폭 77m의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 등의 항공기 70여 대를 싣고 있습니다. 영화 탑건에 등장하는 다목적 슈퍼 호넷 전투 공격기가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함재기인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와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적의 방공망을 감시하거나 격파하는 전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입항 전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펼친 미 제11항모강습단의 방한은 전술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와 연이은 핵어뢰 폭발 시험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 전략 자산의 전개하에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행시키기 위해 연합 해상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1항모 강습단은 또 부산을 떠나며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operate with the JMSDF, the Kaiju Daitai, and the ROC Navy, and we are scheduled to do a trilateral exercise with the JMSDF and the ROC Navy after we pull out of Busan. 니미츠함은 이번 주말 이후 출항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주 초 한미일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을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상원 군사위의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리스트의 지속적이고 진화한 위협에 대해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고 철통 같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이나 키우는 게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걸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로 37위 이탈리아의 1.24와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이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들였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산발적 대책 나열보다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그리고 양육 친화적인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5가지 핵심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최대 3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고 2살 미만 아기는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0%로 낮춰 병원비 걱정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 때도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의 기준도 2명으로 통일하는 안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교육 문화, 일자리, 성평등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던 정책들의 단편적 나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거, 돌봄, 의료 관련된 이제 분야들이 총망라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모여 있을 뿐 사실상 서로 간의 이제 연관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여기에 외신들이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젠더 갈등 해소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인데 이에 따라 검찰은 답보 상태였던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찬반 세력의 폭동에 대비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벌였고 문건 작성 책임자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면서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잦은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엄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후 입국을 미뤄오다 출국 5년여 만인 오늘 귀국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송환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권 대표 측 국내 법률 대리는 지금 송환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당분간 권 씨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가 중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국내에서 권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을 만나 가장 큰 관심인 국내 송환 여부를 물었습니다. 권 대표와 이 문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국내 송환 여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면서 현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위조 사건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몬테네그로에서 1년이 걸릴 경우 우리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한 권 대표의 범죄 사실이 우리 검찰의 수사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국내에선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권 대표의 신병을 미국이 먼저 확보할 경우 국내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권 대표 측은 검찰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테라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진 만큼 권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혐의 입증과 자산 몰수 과정이 덜 까다롭습니다.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해 기소했고 우리 검찰도 지난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SNS로 중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동선을 미리 준비하고 남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갖은 수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30대 남성 A씨는 SNS에서 만난 중학교 2학년생 B양을 꼬드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미끼로 돈을 보여주고선 결국 주지도 않고 도망쳤는데 수사를 피하려 2중 3중으로 철저히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숙박과 주차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냈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배달용 차량을 타고 와 모텔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댔습니다. 교복 차림 중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선도 관리했습니다. 자신은 모텔 현관으로 들어가고 B양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상계단을 통해 객실로 직접 올라가게 한 겁니다.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곤해 있으면 몰래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은 해 5월 B양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일대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10개월을 쫓은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다른 남성 3명도 적발해 검거했습니다. 모두 성관계 상대방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익명 SNS 계정을 두고 범행 직후 계정을 탈퇴하거나 비활성화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30대 남성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전학 사유를 일반 전학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 야당은 전학 사유를 위장하려던 악랄한 꼼수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전학 서류입니다. 일지망 학교는 반포고등학교, 전출 사유는 거주지 이전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정 씨가 다니던 민족사관고 교장 관인이 찍혔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지난 2019년 2월 8일 서울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고에서는 일반 전학으로 처리한 겁니다. 서울교육청이 정 씨를 반포고에 배정했지만 반포고 측이 뒤늦게 강제 전학 처분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해 일반 전학으로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민사고 측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만희 교장은 학교 입장에선 1년을 끌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동의서에 직인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다시 고친 것이고 단순 실수라며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학 조치를 한 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전학처럼 일단 조치를 했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보냈던 게 맞습니다. 야당은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징계를 회피하고 지연시킨 것을 넘어 위장하려고 시도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정 변호사 부부가 민사고의 허락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일반 전학 신청을 민사고가 왜 동의했는지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두고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결국은 지키지 못한 그러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특정 연구에 주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법률이 이 네 가지 범죄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지금 해석인데요. 그 해석에 어긋나서 그 네 개 범죄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75조에 따라서 허용이 됩니까?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어제 김영두 후보자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 후보자 의견을 추궁하면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농지를 취득한 뒤에 판사로 근무하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야당 의원들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69시간제 논란 등으로 청년층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MZ세대 구애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MZ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69시간 근로제를 처음부터 새로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아침부터 대학교 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 한 끼를 4천 5천 한다.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정부의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현장을 찾아 대학생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건데 김 대표는 지원과 소통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급식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아침만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볼 생각이니까. 모두가 어려운 취업길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과 앞서 MZ노조와 치맥회동에 이어 잇따라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리는 모양새인데 최근 여권 지지율 내림세와 함께 청년층 이탈이 커진다는 우려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을 계속 파고들며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MZ노조와 직접 만나 장시간 노동을 막고 2030 청년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고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건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근로시간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침 회의에선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을 다룬 인기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인용하며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서 오르긴 오를 텐데 인상폭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당국인 산업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16일, 가스공사는 17일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을 덜어내려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도 1kW당 13.1원이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지난 1월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1kW에 162.59원인데 비해 판매 단가는 147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산업부의 올해 인상 목표액 51.6원을 고려하면 2분기 요금 인상폭이 적어도 1분기만큼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전의 적자 32조 6천억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올해도 지금 1, 2, 3월에 여전히 적자인데요. 1, 2, 3월에 적자를 털어내고 또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50원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1분기에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난방 수요가 줄어 가격을 올리더라도 요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기재부는 에너지 요금 동시 인상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1년 중 가장 적은 4월을 요금 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3분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4분기, 여기에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번 2분기를 놓치면 요금 인상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여당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기 가스요금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여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자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위기 단계 조정 기준과 시점, 격리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최근 전파 위험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에 맞춰 위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매번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검사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 보험이 적용되는 건 최대 10명 검체를 한 번에 모아 검사하는 풀링 검사뿐인데 병원에서는 이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 여전히 큰 돈을 들여 개별 PCR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19살 A군은 몸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한 희귀난치병, 뮤코다당증 환자입니다. 폐렴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그때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부모에겐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72시간 안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군 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거의 매일 교대해야 해서 PCR 검사 비용도 날마다 나가는 셈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병원비가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간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PCR 검사를 또 시행하라고 해서 지난해 2월 정부는 입원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4천 원 정도, 20%입니다. 그러나 여러 검체를 섞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올 경우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하는 풀링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풀링 검사 방식을 선택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병원 재량입니다. 따라서 A군이 입원한 병원처럼 개별 검사 방식을 도입한 곳에서는 여전히 10만 원 가까이 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풀링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풀링 검사를 진행하려면 검사 정확도를 관리한 전문 인력도 별도로 둬야 하기 때문에 검사 방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복지부는 어떤 병원이 풀링 검사를 채택했는지, 그래서 PCR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검사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는 것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병원 내 PCR 검사 의무를 없앨 필요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병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빨리 이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질병관리청은 조만간 내놓을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병원 내 PCR 검사 의무 해제를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 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인 만 8세에서 6학년인 만 12세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총상 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건강과 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점검합니다. 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재고용과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연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증가율을 5% 아래로 묶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부당한 보조금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건전 재정 유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원에서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과 경제안보,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예산이 중점 투입됩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등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강화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부당 불편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재량 지출도 10% 이상 감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 요구안을 받아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강점기 가혹한 노동과 징병의 강제성을 사실상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사회 과목에서 한국 땅인 독도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됐습니다. 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은 계속해 나가면서도 교과서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려 들어옵니다. 왜곡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한 겁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표명에서 강제성을 희석한 변경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나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과서 검증 결과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 나라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나 안보정책협의회 등 각종 전략협의 채널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개선과는 별도로 독도와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해서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12일 만에 일본이 다시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언제까지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최초 공개를 알리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도 했던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권도 대회에 출전을 했던 한 중학교 팀이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코치에게는 1년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징계를 내린 사유가 관중석에서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심판을 비하하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였습니다. 학부모들뿐 아니라 도체육회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태권도협회는 징계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충청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징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과 전환 중학교팀에게 6개월 출장 정지하고 특정 중학교 선수단과 코치를 향한 중징계 결정.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중석에서 심판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충남 태권도협회 임원은 단상에 올라와 심판들에게 미안하다며 절까지 했습니다. 현재 심판이라는 배가 지옥을 받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선수단 부모들은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응원 중에 혼잣말을 조금 크게 한 것뿐이었다며 문제가 된 경기 장면을 촬영한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심판해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오히려 학부모들은 징계를 발표하면서 학교와 선수 이름까지 스피커를 통해 방송하면서 뒤이은 경기에서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진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아이의 이름을 거론을 하시고 저희 아이는 뒤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 나머지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결승을 뛰어야 되는 아이들도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확인 결과 이번 징계는 규정에 없는 조치였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학부모 소란을 이유로 선수와 코치를 징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인 충남도 체육회도 현장에서 징계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계 결정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태권도 지도자들은 해당 학교 코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징계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징계를 내린 충남 태권도협회 임원이 부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사는 관련 기사에 코치를 비난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협회 임원과 중학교 코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문의 뒤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이곳 충남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징계가 철회되지 않으면 2주 뒤에 열릴 전국체전 선발전에 자녀들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우리 속초 훈련체는 뛸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 거야? 나 대표 못 되는 거야?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커요. YTN 양동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때가 됐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늘 정부와 여당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당정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늘 논의에서도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제1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앞서 넉 달 동안 논의한 결과를 오늘 보고합니다. 뾰족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간자문위는 애초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유지나 상향 등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앞선 공판 중기일 당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는 오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공청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지적과 대안 필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공원 중에는 철도 등 공공시설이나 사용이 끝난 채석장과 벌목장 같은 곳을 재활용한 곳이 많습니다. 못 쓰는 시설을 재활용하고 시민 휴식 공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북미 지역의 재활용 공원들을 취재했습니다. 현대식 고층 건물이 즐비한 뉴욕의 맨하튼. 건물 사이 3층 정도 높이로 폭 10m 정도의 길이 있고 많은 시민이 산책을 즐깁니다. 산책로 곳곳에는 녹슨 철로가 남아있어 이 길이 예전에 철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 산책로는 원래 고가 철도였는데 철도가 폐쇄된 뒤 철거하지 않고 공원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 도심 흉물이 될 뻔한 시설이 뉴욕 시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 많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업가가 만들어 공개한 공원. 원래 석회석을 캐던 곳이었는데 사용이 끝나 방치됐던 걸 사들여 정원으로 꾸민 겁니다. 지금은 캐나다의 국가 유적지로 지정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조경이 뛰어납니다. 이곳 역시 사용이 끝난 채석장을 공원으로 꾸몄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쓰지 않는 시설을 재활용해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Yeah, it's a beautiful garden. There's a wonderful duck pond and lots of beautiful plants. And I think it was a wonderful way to reclaim this land for something beautiful that the community can use. 국토가 좁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더욱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폐광선 같은 것이 있는데 폐광선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이나 산업시설을 공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시민 휴식 공간을 늘리고 공원 조성 사업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돈사 등을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6동 중에 4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10개 중에 8개를 K-팝 스타들이 차지했습니다. 데뷔 넉 달 만에 빌보드 핫100에 진입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등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K-팝의 새로운 기록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세계 음반 시장의 지배자는 역시 K-팝입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프로프가 2위, 스트레이키즈의 맥시던트는 4위, 세븐틴의 페이스 더 선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엔하이픈의 매니페스토 데이 1은 6위, 블랙핑크의 본 핑크가 7위,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음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위인 타이완 가수 겸 배우 저우제룬과 3위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중 8개를 휩쓴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새로운 스타들이 속속 세계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넉 달 만에 첫 싱글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 100위로 입성했습니다. 앞서 뉴진스가 세운 6개월 기록을 깬 것인데 하이브, YG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규모의 어트랙트 소속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랙핑크의 지수도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첫 솔로 음반 미의 선 주문량이 현재 124만 장을 넘겨 역대 K-팝 여성 솔로 가수 사상 최고치입니다. 발매일인 오는 31일까지 몇만 장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을 호령한 K-팝의 기세는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늘은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한결 덜하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4월 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의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이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5.4도, 대전이 2.5도, 부산은 10.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2도, 광주는 23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봄 기온이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